안녕하십니까. 3회 동행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1번 문제는 노회찬 의원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인 거죠. 여기에서 보도자료를 개의 당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그래서 면책특권에서 직무부수행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책특권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개인 홈피에 게재한 거, 개인 홈피에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좀 비교해서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중국 북경시는 중국 땅인 거죠. 영사관도 중국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영장주의라고 하는 건 구속의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실효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영장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에서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말합니다. 그거는 미결 구금 기간의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결 구금 기간의 한계, 구속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고소의 취소 항상 이제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자 어쩌고저쩌고에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입니다. 여기에서 상해가 되게 되면 이건 반의사 불벌죄가 돼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때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갑의 아버지가 처벌에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도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플러스 알파의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도 있고 플러스 베타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1심 법원에 번복하는 증언을 하게 되면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지금 플러스 알파의 사정에 해당하는 거고, 또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사정은 여기에다가 탄원서가 제출되게 되면 이거는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는 고소 취소로 봐줘요. 근데 합의서가 이렇게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의 사정, 그래서 번복하는 증언을 하는지, 또는 이제 탄원서, 플러스 베타의 사정, 탄원서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주의를 해주시고요.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번복하는 증언을 하게 되면 고소 취소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소 취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고소 취소에 효력이 있고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 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 공소기각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는 고소 취소의 시기와 그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그 두 조문이 충돌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공범 처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233조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고죄 공범들 간에는 한 명을 처벌하게 되면 모두 처벌을 해야 하고, 한 명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면 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돼요. 친고죄 공범들은 결론이 똑같아야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반의사 불벌죄에서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처벌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조교제 사건에서 나왔던 중요한 판례이죠. 3번 보겠습니다. 긴급체포.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긴급체포 보겠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 이제 현행범 체포든 긴급체포든 압수수색의 적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사 당시,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해서 이게 지금 옳은 지문을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2번 자진 출석 관련해 가지고 자진 출석 나오게 되면 주어를 꼭 찾아줘야 돼요. 피의자가 이미 출석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진 출석한 피의자 긴급체포 가능하다예요. 여기 맞는 지문이고 2번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 이건 사무장 긴급체포인 거죠. 여기는 참고인 조사로 알고 자진 출석 자진 출석한 사무장을 긴급체포한 건 위법합니다.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영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영장이 있으면 다시 체포 구속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함정이죠. 다른 중요한 증거 여기에 요건이 아니에요. 영장이 있으면 체포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경찰이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자, 검사가 피의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 체포의 합당성이나 자,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대면 조사는 긴급 체포의 적법성만을 통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의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피고인 구속 보겠습니다. 피고인 구속. 자, 피고인 구속 관련한 형사소송법 72조 법원의 사전 청문 절차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미란다 고지인데 이거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예요. 이거는 이제 사전 청문 절차로 여기 보게 되면은 사전 청문 절차로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는 절차이다 해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88조는 사후청문 절차입니다. 사후청문 절차.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하였어요. 사전 청문 절차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다면 나중에 사후 청문 절차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데 사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에 적법하였던 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차 유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법원의 피고인 구속 기간은 2개월입니다. 심김마다 2개월 단위로 2차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되죠.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3차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검사가 슬쩍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지문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원의 원칙적인 구속기간 갱신은 이렇게 심근마다 2차 갱신이에요. 자, 그런데 4번으로 가게 되면은, 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하고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자,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 자, 이것도 판례는 2차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차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번은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이제 그러한 해석인데 이거는 이제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형사소송법이나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는 이제 들어와 줘야 하는데 이제 입법적인 이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제 전자정보제체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판례라고 보면 돼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는 동양대학교가 이제 PC를 이미 제출하였고
동양대 측에서는 참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보장돼.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피의자인 나에게도 참여권을 보장시켜달라 해요. 나도 참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판례의 결론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는 이 사안에선 피의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이미 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라 함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라. 그리고 그 정보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정보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라. 동양대 측에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PC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이게 실질적인 피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관리 처분 소유 관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사법상 권리 구속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양대 측이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럼 이제 정경심 교수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정보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컴퓨터를 계속 이용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걸 주장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서 같은 판례에서 나왔던 이제 다른 사실관계인데,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는 게 이게 원칙이죠. 만약에 영장 원본을 이제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증거를 적법한 집행 방법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 지문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1, 2, 3번 중에서 이제 정답 지문이 이제 구성될 거예요. 5번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판례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압수수색에서 217조 1항은 긴급 체포 시 다른 장소이죠. 그래서 체포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에도 123조의 참여권과 125조의 야간 집행의 제한은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요급 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 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해요. 2번 보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이미 제출하는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중요한 게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보겠습니다. 마약류 불법 거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검사의 요청에서 어떠한 특정 조치의 일환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범죄 수사. 그러니까 사전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거 비교해야 되는 거 뭐죠? 통관 검사 절차. 이건 행정이니까 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4번, 이게 4번은 이제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 문구가 조금 이제 객관식에 나오기가 조금 객관식에 나오면 정답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판례의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을 잘라가지고 앞부분으로 만든 문구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별개 증거를 이제 압수를 했다라는 거죠. 압수를 했다가 이걸 환부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미 제출받아요. 그럼 이건 형사 절차 자체가 압수하였다, 그리고 환부하였다, 그리고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해서 이제 세 개의 절차가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최초의 압수한 최초의 절차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이미 제출받은 거죠.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문구만 잘라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판례예요.
7번 통신비밀보호법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터넷 회선 감청 관련해서는 이제 패킷 감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회선 감청, 이제 패킷 감청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전기 통신에 보관을 하고자 할 때 보관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자, 법원에 최종적으로 보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제 절차가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또 똑같아요. 여기 사법경찰관은 자, 보관하고자 할 때 집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자,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회선 감청에 해당하는 이제 이 부분에 1차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거고, 자, 2차적으로 이제 법원의 승인이 또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개정이 되었어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게 될 때 비공개 조치를 취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를 이제 그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불법 감청에 해당하게 돼요. 불법 감청에 해당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비밀 보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제3자 그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비정상적인 시청 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을 했다는 거야.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자, 형사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봐볼까요? 해설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방송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용인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당사자 감청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비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통비법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우당탕 사건이죠. 악하는 비명소리, 우당탕하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녹음한 경우 이건 통비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러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이제 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 어떤 거죠? 강연도 포함한대요.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2번이 최근 판례로 정답 지문이에요. 8번 보겠습니다. 공소장 부분 등의 공소 제기 관련해서 공소장 부분 송달해야 하는데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여기는 이게 키포인트가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면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공소장이라는 서면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 키워드가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성명 모형입니다. 성명 모형에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인적사항을 정정한다.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건 피고인의 표시상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다. 공소장 변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3번은 이제 종래에 있었던 공소사실의 특정에서 범죄의 일시 관련한 부분인데 범죄의 일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한데 그걸 판별할 수 없을 정도 그러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판례입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4번 보겠습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 일시 장소와 방법은 이제 개괄적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런 판례는 우리나라 보통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체 손괴가 있어요. 조금 찝찝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은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예요.
그런데 사체 손괴와 은닉은 이제 그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사체가 손괴되고 은닉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인 규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의 일시와 장소와 방법, 사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괄적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9번 관할 보겠습니다. 관할. 자, 토지 관할은 범죄지 주소, 고소, 현재지로 한다. 여기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의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 당연히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가 있고, 자, 특정 군사범죄는 어디 군사법원에서, 자, 그 밖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일반 법원에서 특정 군사범죄의 법원까지 포함하여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에서. 그래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도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하는 A범죄와 그 밖에 일반 범죄에 해당하는 B범죄는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도 두 개의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두 개의 판결이 나오게 돼요. 4번 가겠습니다. 고유 관할 사건 계속 중 법원에 계속된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재판의 모순 조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 사건을 재판했던 그 법원이 모순 없는 판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이제 당사자 능력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뭐 결론은 쉽습니다. 법인의 해산,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에도 법인의 청산 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법인의 당사자 능력도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최근 판례여서 이제 정답 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진술 거부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범인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게 돼요. 증언 거부권. 그래서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튼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피고인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3번 갑니다. 공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서 독립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별개의 범죄 사실로 병합 기소되고 있던 공동 피고인,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죠. 자, 그래서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번 공동 피고인 관련해서 여기 주의해서 봐주세요. 2번도 중요하고요. 4번도 중요해요. 11번 공판 준비 절차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그리고 공소장 부본 송달하고 그 다음에 소환장 송달하겠죠. 공판 준비 절차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 소환할 수 있고, 자, 여기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이 부분이죠.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 조서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비교해야 되는 게 선정기일하고 비교해 줘야 되는 거죠. 선정기일. 선정기일에는 피고인을 보통 부르지 않아요. 선정기일에 피고인이 나오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판 준비 기일에는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판 준비 절차는 이제 통상 제1의 공판기일 이전에 이제 준비 절차를 거치는데 이제 형사소송법 특별 규정으로 사건이 너무 복잡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공판 준비 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조문으로 나오게 될 때 이제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는 이제 이건 공판 심리지. 공판 이제 공판 심리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의 본질, 당사자주의를 이제 형사 절차에서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 관련해서는 최근에 신설된 제도인 거죠. 신설된 제도. 신설 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비해줘야 되는 조문 문제에 해당합니다. 여기 3번하고 4번이 이제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11번 자체 조문으로 나올 때도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12번 공판 절차에서 이제 증거조사 사실 심리 절차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인정신문을 한 후에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땡 틀렸네요. 인정신문을 하기 전이에요. 증거조사 관련된 절차는 이제 여기 12번에 해당하는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서류 또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예요. 자,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령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자, 그런데 증거 결정이죠.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령 위반이 경우에 하나다. 여기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이의 신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법령 위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저희가 암기하는 게 조상에게 이의한다. 그래서 상당하지 아니함이 들어가는 게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다. 이렇게 두 문자를 땄었던 거고요. 다음에 312조, 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조서 또는 서류가, 자, 그러면은 312조, 313조 자체가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서 안에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들어가 있다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조서는, 이 서류 또는 조서는 제전문 증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한다. 자, 이거는 우리 뭐 정답 찾기 쉽게 피고인의 자백 진술 뭐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증거 실질은 제전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답 찾기 쉬울 때 자, 피고인의 자백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은 물증이 우선한다예요. 물증이 우선하니까 피고인의 자백에 관련한 이 부분은 다른 증거들을 다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수업용으로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부분입니다. 13번 증인신문 보겠습니다. 증인신문. 자, 직권에 의하여 증인신문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이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체정하더라도 이 법이 아니다. 형사 절차는 실체 진실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은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증인신문에서도 여기 핵심 증인 어디 있습니까? 네, 핵심 증인, 불출석한 핵심 증인 이러한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법정에 출석시킬 이렇게 노력을 반드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핵심 증인에 대한 이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다, 위법하다.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중요해요. 3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조문입니다. 자, 주신문에서는 뭐가 금지가 되는 거죠? 주신문에 잠깐만요. 자,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다. 자, 이 부분 자, 주신문 반대신문에서도 모두 허용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주신문에서도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주신문에서 금지가 되는 거 유도신문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유금지 비명반전기 이렇게 암기를 했었던 거죠. 14번 국민참여재판 보겠습니다. 참여재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해도 간이공판 절차 적용하지 않는다. 자,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여기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본복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할 수 있고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1심 법원이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제1심 법원이 참여 재판 대상 사건인데 통상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위법한 절차예요. 위법한 절차.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돼요. 자, 일단은 3번 해설로 가서 자 1심의 절차 위법이 이제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고 자, 이의가 없다고 명백하게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데 이러한 이제 이의가 없다라고 이제 명백히 표시해야 돼요. 이의 없다고 명백히 표시. 이렇게 해서 충분한 안내, 숙고할 수 있는 시간, 자,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 뭐예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1번, 2번 요건이 탈락되게 돼요. 자,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참여재판에서 이제 그 평의 평결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자,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이게 후속 절차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가요. 이렇게 해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예요. 자,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그래서 조문도 여기 챙겨가지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5번 증거 관련해서 외국 법규의 존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자, 2번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2번. 자, 다른 질문 먼저 해결하고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 증명 촉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의한 자백 이렇게도 나오게 돼요.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중간 문구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자, 불기소나 경환제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문구까지 찾아줘야 돼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면 임의성이 없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문구 여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그 횡령죄와 그 해설 부분으로 가볼까요? 자,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용득의 의사, 그 다음에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 또는 이제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해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요. 자, 그렇지만 이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재물의 가액이에요. 재물의 가액. 그래서 형법상 횡령죄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서 재물의 가액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유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재물의 가액, 이 부분이에요. 재물의 가액이 자유로운 증명이다라는 거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용득의 의사나
자,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 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또 횡령으로 인한 특경법 위반죄로 오게 되면은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 범죄 구속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자, 여기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 의사 그리고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물의 가액은 형법에 적용되는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재물의 가액이 횡령으로 인한 특경법 위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예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은 우리 이제 이렇게 시험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암기해가지고 포인트만 짚게 되면은 자,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건 나오면 그냥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예요. 자, 진술을 하였다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정황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자, 이것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자, 이 영상 녹화물은 자,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이죠. 그래서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가운데 문구가 함정이죠. 이렇게 해서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다 하더라도 내용 부인은 어떤 요건인 거죠? 312조 사망의 요건. 312조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경우에 또 내용 인정을 누가 내용 인정한다라는 거야?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한다. 자,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제 4번 최근 판례입니다. 이제 4번은 최근 판례인데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암기해 주세요. 암기. 입당 원서 작성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과정 진술서에 해당한다예요. 해당한다. 자, 수사과정 진술서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사과정 진술서를 이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로 보겠다는 거죠. 이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해당하게 돼요. 그럼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우리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수사과정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 입당원서 작성 경우에 관한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무조건 시험에 나올 판례입니다. 17번 증거 능력 보겠습니다. 17번에서도 여기도 이제 마지막 우리 시험용이니까 압수조서에 압수경이 나오죠. 현행범 체포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에 이제 따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사법경찰이 이 사람들이 범죄를 직접 목격해요. 자,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미 제출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게 되면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의 이제 내용은 이 목격자의 지위가 우선하게 됩니다.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목격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보겠다. 자, 피고인의 진술 기재한 서류입니다. 피고인 진술 기재한 서류. 이건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 그리고 진술의 특신 상태. 313조 1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녹음, 이러한 경우에 313조 1항 단서, 단서. 그리고 단서의 요건이 이거예요.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그 다음에 진술의 특신 상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4번도 가서 요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한 것으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진술한 대로 녹음, 요 멘트 313조 1항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음성임을 확인, 이건 동일성 검증인 거잖아요. 자,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허접한 영어였습니다. not yet이었죠. not yet. not yet. 아직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13조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않는 사유로 해서 이제 중요한 판례,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1번, 2번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리고 3번 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자,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1번 정당한 증언 거부권, 2번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권, 3번 진술 거부권 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 2, 3번 다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자, 314조 관련해서 이렇게 3개 외우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정답 떨어지게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에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어 버리면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는 상소 절차로 가서 다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판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 주문을 이렇게 변경하는 선고가 허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경 선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가 있거나, 자, 잘못 낭독하거나 실수가 있거나, 자, 잘못이 있음이 이제 경우와 같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재판이 개판이야 사건이잖아요. 징역 1년 선고하고 쭉 선고를 하는 중에 재판이 개판이야 하니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거, 그거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변경 선고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재판이 개판이야 사건입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여기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인데, 여기는 이제 18번에 2번 지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부분은 자, 이게 종전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반듯하게 나오네요. 법이 제정되고 자, 범죄 행위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합헌 결정의 다음 날까지만 이렇게 그 다음 날까지 소급하여 이제 법률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은 재심 사유가 돼요. 이 중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간에 유죄 확정 판결이 이제 그 유죄 판결 확정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재심 사유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재심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재심이 이제 1차적으로 많겠죠. 그런데 지금 사안은 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합헌 결정이 있었고 위헌 결정이 있는데, 자, 특수한 경우에요. 범죄는 여기에 하였고 범죄는 이때 저질렀고 유죄 확정이 여기인 경우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경우가 달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논점은 이러한 재판도 첫 번째 재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돼요. 재심 대상. 재심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재심 심판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느냐. 그럼 위헌 결정의 소급표의 범위가 여기까지만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유효한 법령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범위에 무효인 거죠. 무효. 그렇게 해서 재심 심판은 이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범죄 당시 유효했던 법령이 이제 재심 심판 당시 무효인 법령이 해당하게 되어서 그래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무죄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자,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고, 자,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자, 항소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네, 직권으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고, 자, 형식재판 사유가 있으면은 형식재판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원칙이에요. 3번도 조금 이제 절차상으로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이제 판례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불처분 결정에 대하여 자, 확정된 형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요. 그런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기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규정이 있다요. 그런데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체 판결하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공소제기하지 못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는데 다시 공소제기하면 그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기각 판결 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19번 일부 상소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와서 이제 일부 상소도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부 상소? 자, 일부 상소에서 이제 그 옛날의 전원합의체 판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필요적 몰수 추징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전부가 2심된다. 불가분적 관계.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도 적법한 상소 제기로 보겠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전부가 상소심으로 2심된다. 그리고 2번은 공방대상론이 적용되는 판례예요. 암기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포괄일제의 일부 유죄. 피고인만 상고하게 되면은 2심은 되나 자, 판단할 수는 없다. 심판 대상이 아니다. 공방 대상론이 적용되는 판례 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서 정답 지문으로 구성되게 될 겁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경합범 관계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상소심에서 이제 이를 파기할 때 여기는 문구를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일부 무죄가 둘 다 왔어요. 그런데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해 상소를 하였는데 그 상소가 파기되는 무죄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무죄 부분만 파기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죄 부분은 파기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파기되는 무죄 부분만 파기 사유가 있다예요. 그럼 유죄 부분은 여전히 유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경우 자, 하나의 형이 선고가 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을 자, 여기도 파기되는 무죄 부분을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해야 한다. 해서 이제 유죄 부분은 상소 이유가 없지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여기서 전부 파기설이 나오게 돼요. 전부 파기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제 4번이 이제 최신 판례예요. 제 4번은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죄,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 이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 전부 무죄. 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 기각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검사가 전부 항소를 하였고 자, 쭉 갔습니다. 이제 항소를 하였는데 자, 이 공소 기각은 파기 사유가 있어요.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제 이 멘트는 공소 기각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죄 부분에는 파기 사유가 없다예요. 비교가 되나요? 이 유죄 부분은 파기 사유가 없는 경우하고 이 무죄 부분은 파기 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소 기각 부분은 파기 사유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함께 파기하지 않는다요. 네, 따로따로 심리를 해야 한다요. 이것도 일부 상소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4번 형태에서 정답 지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20번 예, 불변금 보겠습니다. 쭉 가서 여기는 여기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뭐 새로 뭔가가 들어갔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 자, 소년. 네,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시 이전에 19세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중요성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보면 이제 암기 될 판례예요. 피고인만 항소, 이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 상고한 경우에도 그 상고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상고심은 피고인의 항소에 터잡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선고하는가 이거 불변금에 반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를 없애버리거나 집행유예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불변금에 반하게 됩니다. 21번 상소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피고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 부모님들 가슴 속 썩겠죠. 자, 미성년자인 피고인, 자, 항소 취하를 하였는데, 자, 미성년자의 항소 취하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동의도 필요하고 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항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다음에 3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중요한 판례예요. 항소권 회복 청구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이제 그 절차예요. 자, 그런데 쭉 가서 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자, 상고권 회복 청구로 가야 되는 거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이게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든 이제 출석 재판으로 진행하든 1심 재판에 엄청난 위법이 있든 없든 일단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뭘로 가야 돼요? 상고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3번이 틀린 지문이고. 4번 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상소치와 피고인의 동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이제 상소와 관련하여 이렇게 최신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22번 항소 보겠습니다. 자, 항소 이유서는 이제 뭐 지배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내부적인 업무 처리에 따른 문서의 결제 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도달해도 적법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변론 재개. 변론 재개가 의무가 되는 경우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나오는 경우 있었죠. 그러면 변론 재개가 의무가 됩니다. 자, 변론 재개가 의무가 되는 경우 하나가 더 있었죠. 자, 변론 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자료, 피해자가 사망하는 양형 자료가 제출되면 변론을 제기하여 양형 심리를 하여야 한다. 자, 2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를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을 말합니다. 자, 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했다면 자, 법원이 할 일은 다 한 거죠. 자, 피고인이 다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 가봅니다. 4번. 자, 제1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봤더니, 야, 그거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실체 심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해서 심급의 이익을 갖게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합니다. 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도 이거 항소 절차, 상소 절차에서 나온 최신 판례, 요 정도면은 최신 판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너무 커졌다.
23번 보겠습니다. 특별사면. 자,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에서도 불변금이 적용되게 돼요. 자, 재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게 되면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왜? 요것 때문에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형을 선고해버리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돼요. 그래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을 형 선고 없는 유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심 청구 단계예요. 자, 사망하게 되면은 재심 청구 절차는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이것도 절차 부분이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자, 3번. 자, 이거 저한테 많이 속았죠? 3번. 재심 청구 단계에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요. 당사자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민소법에서 많이 배우는 거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이고, 자,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재판했다 하더라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제 4번 재심 심판 절차 우리 암기하기로 했죠. 자,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 인정되지 않는다. 37조 후단 경합범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암기했던 부분입니다. 24번 약식 절차 가겠습니다.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자,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래서 이건 조문이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되고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사건을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공판 절차로 하게 되면은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들어가면 틀려요. 검사에게만 통지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검사는 5일 이내에 공소장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취지를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위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법원 공무원이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찝찝한 불편한 판례이죠.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판례이다. 그러니까 암기. 4번 보겠습니다. 경찰서장이, 자, 이것도 최근에 이제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한 경우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경찰서장 즉결심판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 최근 판례입니다. 의미 있어요. 4번. 즉결심판 자체를 하나의 문제로 만들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약식 절차와 섞어서 문제를 내게 되는데, 그 지문 구성을 하게 될 때 이게 실무상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문이 하나가 슬쩍 들어가서 즉결심판까지 이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와 연동되어 있는 최신 판례이니까 이거 4번 지문이 쓱 들어갈 만합니다.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에서 이거 최근에 문제가 돼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오타 제3자. 여러분 건 이제 이렇게 교정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추징 보전은 이제 우리 그 민법 가압류 가처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추징 보전 처분으로 그 재산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추징 보전 처분은 제3자 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추징 보전은 가능해요. 추징 보전이라고 하면은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면 추징 판결, 이건 본안 판결 이렇게 해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알고 합니다.
자, 추징 그 보전은 긴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추징 보전은 가능한데 그 부동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회복시켜 놓고 추징 판결을 집행해야 돼요. 이것도 전두환 거기 그 재산에 대한 이제 판결입니다. 근데 지금 숨겨놓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산을 이제 찾아내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이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에 이제 입법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의미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형 집행장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형 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형 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이때 자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한 것, 이게 이건 좀 시간이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시간이 걸려요. 여기는 형 집행장 집행하는 거, 이때 피고인 구속 있죠. 피고인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그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죠. 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 완료 후 제시해요. 집행 완료 후 제시이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긴급 집행을 하게 될 때 영장 발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의 사실의 범죄 사실의 요지, 범죄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인데, 그러니까 이 규정이 이 규정이 이제 형 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규정되게 되는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준용하는 형태니까 어떻게 돼요?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다. 요놈이 문제가 돼요.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는데 지명수배 사실은 고지하였어요. 이러한 것을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돼요? 공무집행이 부적법하게 돼요. 그럼 어떤 결론이죠? 공직방위 무죄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형에 산입되면은 형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최근에 헌법재판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례예요. 그래서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이건 장발장법 얘기하게 되는데, 특가법, 상습절도, 상습작물취득. 이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심으로 가게 돼. 여기서 이제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위헌 결정이 있고 이제 이게 재심으로 오게 되는데, 재심 심판에서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변금에 반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징역 5년, 형 집행 완료했고 3년 이렇게 되었는데, 이 2년 동안 부당한 미결 구금을 당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보상을 따르게 되면은 재심 심판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형사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유죄가 나오면은 형사보상을 할 수 있다. 이 2년의 기간은 이제 사실은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2년만큼은 억울한데 형사보상의 규정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등권 위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볼까요? 자,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 이제 재심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차이가 나는 기간만큼의 형사보상을 규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 25번은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시험이 이제 임박해 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이거 잘 견뎌내시고 이제 수험생 최대의 적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이제 저하고 약속했던 거, 나는 합격한다. 이 합격 주문을 매일 이제 외우시면서 이제 아무런 근거 없는 그 불안감을 이제 떨쳐내셔야 돼요. 남은 시간 이제 건강 관리 이제 잘 이렇게 유의하면서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